오래전 안동의 유서 깊은 박대감 댁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대청마루는 붉은 비단과 금실로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은그릇에는 온갖 귀한 과일과 떡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사흘 뒤에 있을 대감의 외동딸 이화 아가씨의 혼례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축제 분위기와는 달리 정작 신부가 될 이화 아가씨는 자신의 방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16, 꽃봉오리 같은 나이의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어머니, 저는 정말 그 난봉꾼 같은 사내와는 혼인할 수 없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자가 기생집을 드나들며 방탕하게 산다고 수군대는 거려. 이화 아가씨의 목소리는 애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랑이 될 서준 도령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어린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 것이었죠. 아가씨, 제발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혼사는 이미 양가 어른들께서 정하신 일이니 이제 와서 어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곁에서 시중을 들던 몸종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19살의 어여쁜 처녀로 어릴 적부터 이화와 친자매처럼 자라왔습니다. 연희야, 너는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사내의 아내가 되지는 않겠어. 이화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에 꽂고 있던 은비녀를 뽑아 자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녀 끝이 촛불에 번뜩였습니다. 아가씨, 안 되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이화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두 처녀가 비녀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사이 밖에서 이 소동을 엿들은 하인들이 부랴부랴 안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딸의 소식을 들은 박대감의 부인은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양반가의 안주인으로 평생을 살아오며 숱한 일을 겪었지만 혼례를 사흘 앞두고 벌어진 이 일만큼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혼수와 예물 준비는 끝났고 양가 문중 어른들이 모두 모이기로 한 상황. 지금 혼사를 취소하면 두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부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묘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잣말, 그래. 어차피 신부는 너울로 얼굴을 전부 가리고 가지 않더냐. 결심을 굳힌 부인은 조용히 일어나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연희와 함께 훌쩍이고 있는 딸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던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화야, 내가 그토록 싫다면 억지로 보낼 수는 없겠구나. 어머니, 정말이세요? 이화의 얼굴에 순간 희망의 빛이 스쳤지만 부인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대신 연희 내가 가거라.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소인이 감히 어찌? 입 다물거라. 어차피 너울로 얼굴을 가리면 누가 알겠느냐? 지금은 우리 집안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 내 명을 따르거라.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입술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화는 어머니의 결정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자매 같던 연희에게 미안했지만 끔찍한 혼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렇게 운명의 수레바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천한 몸종의 신분으로 양반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연희는 화려한 홍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발랐습니다. 평생 거친 무명옷만 입던 그녀에게 비단의 감촉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연희야, 명심하거라. 절대로 정체를 들켜서는 아니 된다. 우리 집안의 명예가 내 손에 달려있다. 예, 마님. 명심하겠사옵니다.
마지막으로 얇은 비단 너울이 그녀의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녀가 진짜 신부가 아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다리로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헌데, 아가씨 체구가 오늘따라 왜소해 보이는구먼? 그러게 말일세. 키도 좀 작은 것 같고. 몇몇 하인들이 수군거렸지만 가마는 이미 멀리 떠나고 있었고 그들의 의심은 곧 잊혔습니다. 한편 신랑 서준의 집에서도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신랑인 서준 역시 얼굴을 하얀 비단으로 완전히 가리고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는지요? 하인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소문대로 난봉꾼이라 얼굴에 흉터라도 있는 것 아닐까? 아니면 큰 병이라도 알아서 얼굴이 흉측해진 게야?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드디어 혼례식이 시작되고 너울을 쓴 연희와 비단으로 얼굴을 가린 서준이 마주 섰습니다. 교배례가 끝나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신방 구석에 앉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여전히 얼굴을 가린 서준이 들어섰습니다. 연희는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서준은 매우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두려워 마시오. 나 또한 그대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소. 서로의 얼굴은 스스로 원할 때 보입시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단에 가려졌지만 그 목소리는 소문 속 난봉꾼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맑고 깊은 울림이 있는 선비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그날 밤 서준은 정말로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방 한편에서 조용히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매일같이 연희를 존중하며 다정하게 대했고 연희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서준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자 하오. 부디 놀라지 마시오. 서준은 천천히 얼굴을 가리고 있던 비단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숨을 죽이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비단이 완전히 벗겨지자 연희는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험상궂을 것이라 생각했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단정하고 고결한 선비의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토록. 연희가 놀라 말을 잇지 못하자 서준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망하셨소? 아니면 소문과 너무 달라 의아하신가? 아니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남봉꾼이 아니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과 소문만을 믿지. 나는 헛된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진실한 모습을 봐줄 사람을 찾고 싶었소. 그래서 일부러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던 것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인이야말로 어찌 이리 다르시오. 혼례 전에 들었던 이야기 속 아가씨와는 너무나 다른 분 같은데. 서준의 예리한 눈빛에 연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흐느끼며 서방님. 사실 저는 박대감 댁의 여종이옵니다. 진짜 신부인 이화 아가씨께서 혼례를 거부하셔서 제가 대신 오게 된 것이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속고 속인 셈이군요. 나는 가짜 남봉꾼, 부인은 가짜 신부라. 이 또한 재미있는 인연이 아니겠소? 죄송합니다. 서방님. 아니요. 오히려 잘 되었소.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요. 이토록 진실하고 고운 마음씨를 가진 당신이야말로 내 진짜 배필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진실한 모습을 알게 되자 걷잡을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서준의 집안 사람들도 연희의 신분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모두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병석에 누워 계신 시아버님은 연희를 무척 아꼈습니다. 신분이 대수냐? 효심이 깊고 마음이 바르면 그것으로 족하다. 내게는 내가 친딸보다 귀하다. 시아버님의 따뜻한 말씀에 연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약초를 다리고 밤낮으로 시아버님을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곧 연희의 효행에 대한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나갔고 마침내 친정인 박대감 댁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화와 그녀의 어머니는 질투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감히 저 천한 것이 내 자리를 빼앗고 행복하게 살다니. 용서할 수 없어. 반드시 저 아이를 끌어내리고 내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천안종년이 어찌 양반과 며느리 행세를 한단 말이냐. 모녀는 머리를 맞대고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옥란이라는 젊은 여종 하나가 친정에서 보낸 선물이라며 서준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옥란은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와 몰래 만나 독초가 든 작은 보자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속삭이며 이것을 시아버님의 약에 조금씩 타거라. 그러면 병이 악화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며칠 후 연희가 달인 약을 드신 시아버님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의원은 독을 먹은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울먹이며 소인이 보았사옵니다. 새아씨께서 이상한 풀을 약에 넣는 것을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옥란은 연희의 방에서 미리 숨겨둔 독초와 위조된 약방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연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효부인 줄 알았더니 시아버지를 독살하려 한 악녀였구나. 아니옵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서준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준의 충직한 하인 하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사옵니다. 소인이 옥란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미행해 보았는데 밤마다 박대감 댁에서 온 사내와 만나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바로 저 독초를 건네받아 아버님 약에 몰래 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나이다. 진실이 밝혀지자 옥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화 아가씨의 명이었습니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서준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감히 자신의 아버지를 해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잠시나마 당신을 의심하다니. 서준은 연희를 부축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며칠 후 양가 문중 어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무릎 꿇고 울며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질투에 눈이 멀어 동생처럼 지내던 연희를 해치려 했습니다. 제가 버린 자리에서 행복해하는 연희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집안의 체면만을 생각하여 이 모든 일을 꾸몄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문중 어른들은 엄중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인은 고향으로 유배되었고 이화는 절에 들어가 평생을 참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누명을 벗은 연희의 덕행은 크게 칭송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 임금은 그녀의 효행과 지혜를 높이 사궁중의 여인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임명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토록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되었구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소. 당신의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세상 가장 고귀한 것이오. 연희와 서준은 진실한 사랑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아버님도 건강을 되찾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얘들아, 기억하렴. 사람은 태어난 신분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단다. 진실한 마음과 올바른 행실이야말로 진정한 귀함이란다. 연희의 이야기는 속임수로 시작되었지만 진실한 마음 하나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모두에게 존경받는 행복을 찾은 이야기로 후대에까지 길이 전